오늘의 주제는 아동의 문제 행동의 이해와 의사소통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잠깐 뵈면서 이해했던 게 지금 돌보미의 이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을 만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떠신가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아이들을 아주 사랑으로 대하고 싶은데 엄마의 시선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놀아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엄마는 그 공부를 계속 해서 멧돼지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아, 공부 도우미의 역할을 엄마가 원하시는 것 같다. 원하시고, 좀 세대가 저희 세대하고 엄마 세대하고. 그 엄마들 세대하고는 다른 것 같고, 또 엄마하고 그 아이하고 또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서 좀 쉽지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의사소통 분야 중에서도 내가 아동의 돌보미의 역할을 하는 게 어디까지인지 역할을 불분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이하고의 관계라기보다는 엄마랑 삼각관계에 있어서의 나의 포지션을 명확하게 설정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엄마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선생님들한테 엄마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요구는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선생님들이 엄마가 아니잖아요. 예, 아니어도 그러면 이제 잠깐만 오늘의 주제는 아동의 문제 행동이 뭔지 보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아동의 심리를 좀 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라고 제가 주제를 받아서 거기에 초점화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은 그 역할의 포지션이 어디까지인지 조금 모호하고 또 엄마하고의 의사소통, 엄마의 기대와 요구와 내가 하고자 하는 역할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3세대에 걸쳐서 어찌 보면 이제 손주뻘은 아닌데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3세대에 걸쳐서의 어떤 세대 갈등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게 제가 이해한 게 맞죠? 아니 저희는 진짜 사랑으로만 이렇게 다 하고 싶은데 이 아이들은 이 선생님이 이 2시간을 하루 왔으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안 놀아주면 엄마한테 이르고 덜 놀아주면 또 이르고 막 그걸 하고 그런 걸 좀 습관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일러야 되겠다 엄마한테 이러고요. 이 대놓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야지 막 그건 참 잘못되게 그 말 들으면 되게 협박처럼 느껴지겠다. 위협적일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돈 벌러 막 돈을 많이 벌면서 이러면 정말 참 피눈물 나겠다. 그렇죠. 정신으로 왔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건 얄미운 게 아니라 되게 위협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엄마한테 일러야겠다 이런 건 8살, 9살, 10살짜리 아이가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째 바뀌었대요 저희는. 그 집이 예. 자꾸 잘리는 거 막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엄마가 아이의 요구에 적극 수용을 하나 보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이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아이가 자기 욕구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행동을 계속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행동을 하면 엄마가 아니야. 아니야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그럴 때는 이렇게도 해 하고 이렇게도 해줘야 되는데 그래? 그럼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예. 선생님이 아이 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아이의 의견을 적극 수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맞아요. 그래요. 요새 엄마들 그래요. 근데 저도 선생님들도 아이 키워봤지만 세상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으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주는 피드백이나 세상에서 오는 게 마땅치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져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아동의 문제 행동보다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엄마하고의 갈등이 조금 더 어렵다.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이제 설명하면서 이해하면서 또 선생님들도 질문하시면서 그렇게 어우러져서 저는 이제 포커싱을 이 주제에 맞춰서는 해왔었습니다. 저 소개는 이제 넘어가고요. 저번 주에 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바우처 서비스로 해서 아이들의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그다음에 인터넷 과몰입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교정해 두는데 저희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놀이 치료를 통해서 교정해 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학폭 가해 학생들은 저학년들은 많이 없어요. 초등학생들도 1년에 한 몇 명 되진 않습니다만 5학년, 6학년 정도가 되고,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양육 형태, 의사소통 형태를 바꾸기도 하고, 이제 좀 심한 경우는 약물을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랑 만나게 되고, 이제 유료 상담도 있지만 유료 상담은 상담 이후가 좋아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적극적인 태도로 외부의 다른 사람의 어떤 피드백이나 다른 사람의 그런 검사 결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 수정을 하려는 노력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학폭 가해 학생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상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료 상담으로 돈을 받고 하지만 상담을 받는 주체는 처벌의 의미로 상담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아이의 변화를 도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걸 설득해서 이제 아이의 변화를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광주교육청에서 저희 상담 기관의 상담 건수가 월등하게 높았어요. 왜? 학교로 아이가 돌아갔을 때 아이의 변화가 보이니까 선생님들이 다시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녹아져 있는 노하우들을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전수하려고 합니다. 이제 들어가면을 저번에 우리 뒷셈미소 했었잖아요. 연습 좀 일주일 동안 해보셨어요? 지금 한번 해보시게요. 뒷셈미소. 잠자면서도 하세요. 그리고 운전하시면서도 하시고. 자꾸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근육이 웃고 있어요. 누구처럼?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그 배우처럼.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표정들이 되게 굳어 계세요. 왜 굳어 있을까요? 왜 굳어 있냐면 그게 평소의 표정이니까.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어떤 걸 느끼냐면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입을 쭉 내밀고 있어요. 입술을 쭉 내밀고 볼일도 이렇게 앞으로 쭉 내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삐쳐 있을 때 이렇게 삐쳐 있을 때 이렇게 있는 사람처럼 제가 있더라고요. 왜? 주로 삐쳐 있었으니까. 특히 언제? 어릴 때랑 신혼 초에 맨날 삐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뒷셈 미소를 자꾸 의식적으로 선생님들이 나의 표정이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일까를 자꾸 의식하면 나의 핵심 감정이나 내 주감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지금 무표정하게 계신다는 건 제가 느낄 때는 긴장되어 보이지만 선생님들이 긴장해 계시는 건 아니겠죠. 나름의 어떤 감정 상태이거나 무릉도원 아무런 감정이 없거나 이 정도 상태일 때 익숙한 표정을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가면서 제가 준비했던 건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아이의 눈으로 생각해요. 아이들의 수준을,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인지 발달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준의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이 뭘까를 많이 생각을 하다가 막 인터넷을 뒤졌는데 예전에 이경규 씨가 진행했던 전파 견문록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 중에 어떤 단어를 보고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생각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어른들, 연예인들이 맞춰야 되는 프로에 그런 문항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건 저번 명절 세기 전에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이거 집단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해봤더니 지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이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있으면 물건을 못 버려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이게 있으면 물건을 못 버려요. 근데 좀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사람도 이게 드는 것 같아요. 나는 왜 물건을 못 버릴까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글자예요. 맞아요. 정이 들면 물건을 못 버린대요. 아이들의 이거는
두 글자인데요. 우리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지 하나면 혼자서도 해요. 엄마가 기분 좋으면 아빠한테 막 이걸 해요. 근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면 혼자서도 한대요. 두 글자인데요. 팔을 이용하는 거예요. 안아주기는 네 글자예요. 손짓? 혼자 서서 손짓을 막 이렇게 하나요? 팔을 이용하는 거예요. 팔? 봐보세요. 저하고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계시는 게 여기 앞에 주차장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밖에만 계속 도는 거랑 똑같아요. 두 글자고 팔을 이용해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겠어요? 팔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에 딱 내 생각에 갇히면 그것만 생각하고 제가 계속 힌트를 드리는데 제 힌트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팔짱 맞아요. 팔짱. 이게 지금 나보다는 타인의 말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 게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글자인데요. 엄마가 아빠랑 외출할 때 맨날 이거 해요. 분장? 비슷한 거예요. 저는 화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답은 변신이에요. 아이들의 눈높이죠. 이때 생각해보면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두 글자인데요. 엄마는 자기 걸 안 쓰고 내 걸 내걸어요. 내 걸 많이 써요. 엄마는 자기 걸 안 쓰고 내 걸 많이 써요. 두 글자예요. 칭찬은 내 게 아니에요.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배우자의 핸드폰에 내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요? 선생님들 배우자의 핸드폰에 내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요? 모르세요? 우리 남편 핸드폰에 내가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지 혹시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 이름이 혜혁이거든요. 우리 신랑 핸드폰에 혜혁 어멈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절대 하지 말라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그 어멈 빼고 어머니 이렇게 해놓으라고 해도 끝까지 어멈이라고 하더라고요. 답은 이름이에요. 이름. 엄마는 자기 걸 안 쓰고 내 이름을 써요. 그래서 누구 엄마로 불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아이 눈높이에서 이해하려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 눈높이가 아니라 그 심리, 그 속에 녹아든 심리를 이해한다는 건 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재밌었는데. 아빠가 일어나면 엄마가 책을 봐요. 세자입니다. 아빠가 일어나면 엄마가 책을 봐요. 엄마가 책을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끝에가 방으로 끝나요.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 간 지 오래되셔가지고 선생님은 디지털 세대라 책 안 보고 이거 눌러가지고 하시죠. 노래방이라고 합니다. 노래방. 아빠가 노래 부르려고 일어나면 엄마가 책을 보죠. 다른 노래 고르려고. 아이들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잘한다고 하는 건 나를 이해하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타인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이해가 안 되고 선생님들 화가 나 있을 때 이해가 되나요? 짜증 나 있을 때 이해가 되나요? 안 돼요. 내가 왜 짜증 나는지 이해는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인지 과정을 통해서 나를 탐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땐 어른인 우리도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9살, 10살짜리 아이들이 자기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을까요? 조금 어렵죠. 하지만 어른 수준의 자기 이해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 아이들 그 코끼리 이름이 뭐죠? 코끼리 그 아기 코끼리랑 이야기할 때 보면 정말 어른스럽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걔들이 훈련받아서 텔레비전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담실에 와도 애들이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심리학이 발전되는 태동하는 시기에도 아동 심리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아동에게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지들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크게 범주화해서 오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발달적인 특성을 이해하면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발달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지금 무슨 기죠? 중년이라고 하죠. 우리들의 발달적인 특성은 뭘까요? 이제 완경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생산성은 끝냈잖아요. 생산성,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고 키워서 사회에 내보내고 있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내보내셨을 분도 계시고 이제 한참 이렇게 생산성을 다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 지점에 있어서 발달 과정이 중년에서 노년의 발달 과정은 이제 통합, 자아 통합, 나의 인생을 통합하는 거고 그 전에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하는 단계가 지금 발달 과정이죠. 이렇게 인간은 연속적인 발달 과정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발달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아동의 발달적인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것 때문에 새롭게 다시 새롭게 발달 심리학 책을 두 권이나 빼서 다시 한번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발달적인 특징, 아동기는 이제 7세부터 12세, 그러니까 보통 초등기를 우리는 이제 아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체적으로는 대근육과 소근육이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근육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잔일들을 자세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씨 쓰는 연습을 시키고 자르고 붙이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섬세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하죠. 그래서 되게 이상한 게요. 애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2월 달에 아이의 모습과 입학한 후에 3월 달, 4월 달 아이의 모습이 되게 달라요. 진짜 컸구나 이게 조금 느껴지고요. 그대로 있다가 그러니까 1월 달로 이렇게 한 살 더 먹잖아요. 우리는 1월 1일이면 한 살 더 먹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때 바뀌는 게 아니라 3월 달 기준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독립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수행해야 되는 과업이 3월 달에 와요.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입학하고 중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수행하게 일상적으로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하게 되는 게 이제 이 아동기 시절인 거죠. 독립성을 추구하는 시기는 이제 유아기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그 독립성을 발달해가는 시기가 바로 초등학생이어서 우리 그냥 이제 그런 거 시키잖아요. 밥 먹고 설거지할 거 이렇게 싱크대에 갖다 놓으라고 시키기도 하고 학교도 좀 혼자 가게 좀 시키고 준비물도 혼자 좀 하게 시키고 이제 좀 독립적으로 무언가 혼자 하게끔 시키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고요. 심리사회적 발달로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잠복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복기라고 하는 건 이제 아이들이 남근기를 통해서 더 성장하기 전에 잠깐 잠복해 있는 시기인데요. 이제 이때는 부모와 동일시합니다. 내가 누구처럼 커야지? 부부처럼 커야지.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제 이전 시기에 남근기 이때는 여자 거세 불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랑 가장 가까운 이성이 누구예요? 여자들 입장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이성이 아빠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가까워지고 싶어요? 아빠랑. 그런데 아빠 옆에는 또 다른 이성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래서 동일시를 하는 거죠. 아들 입장에서는 반대겠죠. 남자아이 입장에서는 누구랑 가장 가까워요? 엄마. 엄마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아빠. 그러니까 누구랑 동일시해요? 나도 아빠처럼 되면 엄마랑 가까워지고 엄마랑 결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빠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부모와 동일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DNA적으로 생김새로 누구를 닮았네 하잖아요. 근데 성격도 누구 닮았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하면서 정말 수정이 안 되는데 이게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설명을 하면 완전히 수정 바로 돼요.
정말 수정이 안 되는데 왜 그래야 돼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게 아이 입장에서 이 부모와의 동일시 이 하나를 가지고 아이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 하면 바로 수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초자가 발달한다는 건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상에서 초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의식, 무의식, 아니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의 수준, 초자라고 하는 건 이성적으로 도덕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이때는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신념들이 엄청 발달하는 시기예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도 아마 그럴걸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그 아이들이 근데 그렇게 그 자기의 신념대로 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많이 발달시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게 좌절되기도 하고 그게 강화되기도 하면서 자신의 신념으로, 자신의 도덕성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지능이 아니라 인지 구조나 인지가 확장되는 거죠. 구체적 경험 중심으로 해서 논리적 사고가 이제서야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설명되고 있는 게 보존 개념입니다. 보존 개념이라고 하는 건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런 거예요. 조삼모사를 이해하시면 되세요.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주나 오후에 4개 주나 하루에 7개잖아요. 가로로 놓나 세로로 놓나 양이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로가 많아 보이잖아요. 양이. 이제 이런 것들을 터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확장하게 된다. 뭔가 사고의 깊이가 생기고 사고의 영역과 범위가 확장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망 수용이라고 하는 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타인 조망이 가능하다. 상황 조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기 조망이라고 하는 건 나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고 나면 타인에 대해서도 이해하는데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드리냐면 아이는 어른을 이해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나를 좀 이해해라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아침에 이 아이를 8시까지 등교를 시켜야 되는데 떼굴떼굴 구르고 옷을 안 입어. 그러면 어떻게 옷을 입히시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이 아이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때 이 아이에게 기여 봉사라는 거를 협력이라는 걸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제 엄마한테는 띵깡을 피워도 선생님들한테 띵깡을 못 피우면 아이들이 어려도 옷 입고 가야 되는지 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과 상황을 조망하게 하는 것 성장하는 거고 공동체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유목화 서열화 범주화시킬 수 있고 차례대로 이렇게 줄 서서 가르칠 수 있게끔 뭔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제 발달 아동기의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는 근면성과 열등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면성과 성실감인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매일매일 가야 되는 거 이게 발달적인 특징에 가장 부합한 행동인 거죠. 그게 근면성인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의 발달적인 과업을 이루지 못하는 게 되겠죠. 성실하면 우리 학교에서 무슨 상 줘요? 개근상.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졸업식 할 때 꼭 그 말씀하세요. 개근상이 최고야. 이게 유능감인 거죠. 근데 선생님들 살아보니까 개근상이 최고야 이 말 동감되지 않으세요? 성실한 거 이외에 다른 뭐라고 하죠? 다른 그 긍정적인 특성은 없는 것 같아요. 성실하면 뭐든지 다 그래서 10년이면 뭐든지 다 전문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을 버티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근면성을 기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랑 의사소통하면서도 우리가 삼가야 될 이야기 드린 거죠. 아이들의 근면성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도 자녀분들은 혹시 몇 살 정도 되세요? 좀 컸죠? 네,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저는 저 또래나 되겠다 싶어서. 혹시 선생님은요? 21요? 대박.
내가 제일 어리구나. 근면성을 키우기 위한 지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래 친구와 비교는 삼간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최대한 또래 친구와 비교를 삼가해야 돼요. 이거 삼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내가 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만. 야, 이 시간에 친구들은 다 걸어가고 있겠다. 너만 지각이다. 아니라 이렇게 네가 느리게 행동을 하니까 시간이 촉박해지고 그러니까 뛰어가게 되잖아. 내가 본 것만.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를 한다는 건 너는 이미 게으르진 않고 그걸 뭘 행동이 느린 사람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부지런하게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데 너만 나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 그 아이에게 너는 게으른 사람이야, 느린 사람이야 라는 자기의식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하지 않는 방법은 본대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본대로 이야기하기 너무 어려워요. 우린 항상 보면서 평가 판단을 같이 하거든요. 본대로 이야기한다는 건 우리 동영상 찍어놓으면 사진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딱 찍어놓고 사진 딱 찍어놓으면 그게 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늦게 행동을 하니 이게 본대로 이야기하는데 늦었어. 다 앞에 말 다 스킵하고 이 자체가 평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 가서 앉아있는데 너만 늦게 들어가면 얼마나 창피할 거야. 이 자체가 본인은 안 창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 같이 되는 거죠. 비교하기 제일 어려운데 이거를 안 하기 위한 방법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는 것처럼 본대로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요. 혹시 선생님들끼리 자주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동영상처럼 말해보는 연습도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독립심과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속 터지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결과를 체험하게 하고 아이가 자기가 선택한 일을 자기가 스스로 계획해서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말은 쉬운데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업무 역량에서 이것을 기대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가능해요. 인간은 이제 로저스라는 학자가 자기 실현 경향성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했을 때 가장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거죠. 선택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가장 그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어려운 적 있죠. 어떤 상황이 좀 어려우시던가요?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들은 적이 없구나. 제가 안내를 받을 때 아침에 등교할 때의 그 시간을 먼저 안내를 받아가지고 머릿속에 딱 그것만 있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거 아니라 하교 후에 이 시간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선생님들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이제 주로 아이들이랑 뭐 하게 돼요? 만들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요. 자전거 타기도 하고. 애들이 하자는 거 그냥 따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또 할 것도 만들어 음. 치즈 과자 같은 것들을 예. 뒤에 돌려서 아이고, 만들기도 하고 다 준비해 갖고 가셔야겠네. 잘 재밌게 잘 하고 있는데 예. 이걸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이들한테 선택권 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너랑 치즈 과자도 만들고 자전거도 타고 숙제까지 봐주고 2시간 안에 갈 거야. 그럼 하나 하는데 한 40분 정도씩 걸릴 것 같은데 어떤 걸 먼저 할까? 그러면 아이들은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순서대로 하잖아요. 2시간 안에 다 끝나요. 구조화를 딱 시켰잖아요. 아닐 것 같죠? 그 안에 다 끝나요. 책임감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야 이제 나갔다 와가지고 우리 그 치즈 만든 과자 만들어 먹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아이는 따라와야 되는 건데 이것을 2시간 안에 엄마 오기 전에 너랑 나랑 둘이 해야 되는데 뭘 먼저 할까? 이러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순서 정해요.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 40분씩이야. 그러면 아이들 진짜 그 안에 딱 해요. 그렇게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는 것도 이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동의 실수를 인내한다, 격려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 좀 비슷한 범주인데요.
아이는 실수하는 거죠. 그런데 실수하는 게 아이의 실수가 어쩔 때는 애기니까 그런다라고 받아들여지고 나한테 어쩔 때는 내가 되게 짜증이 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짜증이 나는 마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럴 때는 나를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주로 짜증이 나면 너를 보죠. 너 왜 그랬어? 그렇지 않고 내가 왜 짜증이 나는지를 봐야죠. 제 상담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이가 너무 느려서 엄마가 너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이한테 막 악을 쓰고 화를 내니까 엄마가 상담을 오셨는데 그 화는 누구 화예요? 엄마 화. 그래서 엄마를 탐색해봤더니 느린 동생한테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이제 엄마가 맞벌이 하시니까 내가 동생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느리니까 기질적으로 느린 사람도 있어요. 느리니까 누나로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전쟁 같은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내고 진짜 말도 하기 싫어. 지금도 너무 싫어 막 이래요. 그런데 자기 아이가 느리니까 그때의 그 화가 폭발하는 거죠. 이것만 탐색했는데도 아이한테 훨씬 더 화가 안 나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은데 내가 화가 나거나 내가 뭔가 불편한 감정, 예민한 감정이 드는 순간 그거는 내 감정이잖아요. 제가 나한테 그거를 촉진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보면 단단한 풍선, 단단하지 않잖아요. 단단하게 풍선 안에 딱 갇혀있던 그 마음이 누군가가 이렇게 딱 바늘같이 딱 와서 주니까 터트려지는 거. 그 순간 터트려주는 역할만 그 아이가 한 거지. 터트려진 거는 내 마음이니까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격려. 이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격려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칭찬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선생님들 아이가 내 말을 더 잘 듣게 하고 싶잖아요. 더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되게 상호작용 잘해서 그런 협박 안 받으면 좋잖아요. 선생님들 나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한테 어떤 식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져지든가요? 내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져지든가요? 공감해 주는 사람. 공감이라고 하는 건 내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고 나의 이 지금의 감정을 타당화해 주는 거죠. 그래, 너 그럴 수 있겠다. 그래, 그런 경우에 짜증이 나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나에게 어떤 촉발 요인을 자극을 했을 때 내 감정에 충실해서 화가 나면 화가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다 나와요. 얼굴 표정에. 그런데 내가 아이한테 그래, 너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되겠냐는 거죠. 격려는 나도 중요하고 아이도 중요한 상호작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생각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좋아요? 만났는데 계속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좋아요? 1번이 좋죠.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어제보다 하나 나아진 오늘의 모습을 하나씩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반드시 아이들은 어제보다 나아진 하나가 있어요. 오전에 상담하는 엄마가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도 못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아, 하나도 없었을까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연휴 때 추석 연휴 때 뭐 하셨어요? 했더니 뭐 어디 가서 한옥마을 가서 아이가 닭꼬치를 좋아하는데 너무 신나했어요. 그러면 그 신나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면 엄마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길 잘했다 생각하지. 전주 한옥마을까지 갔으니까. 오길 잘했다 생각하니까 나도 뿌듯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 뿌듯함 안겨준 그 닭꼬치 먹으면서 좋아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예뻐 보여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표현해 주니까 내가 이렇게 뿌듯하다. 이게 격려인 거죠. 무조건 어제보다 하나 이상 달라지고 성장한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면 그 행동이 강화가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느낄까요? 다르게 느껴요. 왜 아이들이 상담실에 와서 엄마보다 상담 선생님, 아이들이요 5살, 6살짜리가 딱 기대하고 있어요. 몇 밤 자면 상담실 가. 그래가지고 이제 8월 달에 좀 일정이 좀 많아가지고 막 상담을 막 2주, 3주 이렇게 못하게 됐더니 엄마가 선생님 토요일이라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너무 기다려요. 왜 기다릴까요? 그렇게.
본인이 어제보다 성장한 걸 하나씩 항상 이야기해주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타당화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랑 조금 더 친해지고 싶으면 아이가 듣기 좋아하는 말, 이게 격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메아리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좋아하더라. 그리고 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들을 찾아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이의 안 좋은 행동들이 강화될까 염려해서 참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은 조금 이따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에는 자아가 발달합니다. 자아가 뭐예요? 나. 그러니까 아동기에는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을 하고 청소년기에는 자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생 시기 20대 이때 확립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아가 조금 더 강화되는 거죠. 나는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독특성, 다른 사람과 틀린 나가 있잖아요. 보편성, 다른 사람과 같은 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독특성에 대한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꼭 같아야 되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원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원 안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다른 행동을 톡톡 튀면 되게 불편해하고 되게 예민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독특성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자아를 발달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이때가 또래 관계가 이제 선생님들이 만나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조금 덜한데 4, 5, 6학년부터는 또래 관계를 활발하게 하기 시작해요. 지금도 친구를 좋아하지만 그렇게 친구를 좋아하는 시기는 아니죠. 또래 관계를 한다는 게 바로 이 독특성들을 알아내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나는 피자 좋아하는데 넌 라면 좋아해? 오, 라면이 좋은 사람도 있구나. 우리 집에서 라면 먹으면 혼나는데. 너희 집은 콜라도 줘? 우리 집은 콜라 절대 안 돼. 근데 콜라가 맛있니? 이런 것들, 이런 독특성인 거죠. 이거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고, 특성에 대한 이야기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빠른데 너는 느리다. 나는 친구가 좋은데 너는 책이 좋구나. 근데 이제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빠른데 느린 너는 잘못한 거야. 왜 빨리 못해? 이거를 보편성으로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아가 강도가 약해지겠죠. 왜? 느린 사람은 자신의 느린 기질을 열등 기능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더 소심하고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특한 특성들을 존중해주기 시작하는 게 아이 발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아 존중감이 형성돼 나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평가하게 되고,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신념, 기대나 신념이에요. 이 효능감이란 말이 요새 엄청나게 유행이에요. 제가 논문 쓰는데 효능감의 논문을 표현을 저걸렀더니 효능감만 검색을 하면 어제 저녁에 보니까 2021년 논문 박사학위 논문만 봤더니 한 400대 되더라고요. 보다 질려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하다 질려가지고 1시 반에 못하겠다고 컴퓨터 덮었어요. 왜 이게 지금 중요할까요? 내가 어떤 것을 과제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는 나의 이 특성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과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게 있어야 나의 긍정적인 발달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게 알아지니까, 그럼 어떤 것들이 이 자아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더 발달시킬 수 있을까 다방면으로 연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요새의 시대적인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기의 자아 발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이들은 자아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기대고 의존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동네 사람들, 친척들한테 들었던 평가가 혹시나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내가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나요? 제가 강의 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텁숙이라는 말 아세요? 저는 전라도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저만 하는 말이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저를 텁숙이라고 항상 별명을 붙여놓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좌식 문화잖아요. 밥 먹다가 딱 일어나면 내가 나갈 길을 엄마가 막 바닥에 뭘 이렇게 치우세요. 발로 다 차고 가본다고.
지금도 잘 타고 차고 제가 차를 좋은 거 안 타는 게 범퍼를 항상 긁고 다녀요. 좀 거기에 대한 주의가 부족해요. 본인이 텁쑥이라고 생각을 해요. 글을 읽을 때도 이렇게 신중하게 읽으려면 그 신중하고 몰입하게 글을 읽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항상 저녁 먹고 늦게 시작하니까 늦게까지 하니까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새벽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낮에 하면 되는데 낮에는 이 주의가 지금 요새 보면 ADHD 아이들처럼 잘 이렇게 주의 집중이 잘 안 돼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니까 이제 찾은 거죠. 아, 이 시간 되니까 내가 조금 주의가 집중이 되더라. 그리고 나는 주위에 뭐가 있는지 잘 탐색 안 하고 내 목표만 향해서 걸어갈 때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려면 화장실만 생각하고 가니까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커서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저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터득한 거지. 엄마가 나를 텁쑥이로 키워놓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텁쑥텁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신랑한테도 뭐죠? 패백 비디오에 그거 써졌어요. 아니 녹화가 돼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한참 있다 보니까 얘는 텁쑥이고 살림도 못하고 뭐 그릇도 잘 깨고 하여간에 그 손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무슨 뭐라고 하죠? 기가 센다 하나요? 그런 것처럼 잘 깨지고 잘 찢어지고 하여간 그 고장도 잘 나고 좀 그랬어요. 얘는 그러니까 자네가 다 하소. 이거 아예 그냥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이렇게 평가를 내려서 키웠더라고요. 근데 이제 커서 보니까 아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텁쑥텁쑥한 게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뭐가 좋았을까요?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니까 그 목표만 보고 가니까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저한테 형성을 시켜놓으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자아 개념을 부정적으로 형성하고 자아 조준감이 낮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상태로 발달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지 않는가. 그러면 내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을 어떻게 심어줄 건지 그게 격려인 거죠. 어제보다 달라진 하나, 그래? 나는 그러면 어제보다 더 성장했다는 말이네? 이게 매일매일 형성되면 존중감이 긍정적으로 발달하고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면서 효능감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러지 않나요? 꽃은 왜 해를 볼까요? 꽃은 왜 해를 볼까요? 자기의 숙명이니까. 자격이 이익이 되니까 광합성을 해야 본인이 해바라기가 생존하니까.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해주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런 존재가 하루에 2시간이지만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물론 엄마들도 하겠죠. 엄마들도 물론 하겠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이들에게 접근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선생님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도덕성 말씀 잠깐 드렸는데 콜버그라는 학자는 도덕성 발달을 6단계로 나눠놨어요. 그중에 이 나이 때는 3단계, 4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착한 아이라는 인식을 얻기 위해서 그 세상의 가치 기준을 나에게 적용을 하면서 도덕성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질서와 권위를 지향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법대로 살아라 해도 그냥 법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제일 우리 아이한테 답답해했던 게 신호 지키느라고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 앞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차에서 둘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이가 아파트 나와가지고 놀이터 가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신호를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혼자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 되게 답답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고등학생이 된 지금 이렇게 지킬까요? 상황 보고 지어가죠. 거기가 이제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한 곳이긴 해요. 하지만 이때는 그렇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팁을 하나 드리면요. 규칙을 정해 놓으면 좋아요. 아, 이 선생님이랑 있을 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규칙을 우리 아이랑 선생님이랑 상호작용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했더니 조금 이게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자전거 타기, 과자 먹고 치즈 넣은 과자 만들어 먹기, 숙제하기, 공부하기 3가지 중에 40분씩 하기로 했는데 40분씩 하니까 쉴 시간이 없고 좀 불편하다.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만 해서 40분씩 하든지 아니면 세 가지를 30분씩만 하든지 규칙을 변경해보자. 그래서 아이랑 이 규칙을 변경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둘만의 규칙들을 조금 정해놓으면 아이가 좀 지키려는 노력을 하죠. 근데 이 규칙은 아이가 같이 선택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쉴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이제 아동의 문제 행동의 이해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아이에 대한 이해는 여기까지 하고 뭐 선생님들도 양육 과정에 다 참여하셨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이미 만나고 있어서 그 정도 이해가 안 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이렇게 이제 병리적으로 좀 어떤 상태인지 조금 가져와 봤어요. 학교 부적응, 자폐 스펙트럼, 학습장애, 소아우울증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조금 만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들이 주로 만나시는 아이들은 산만하거나 뭔가 감정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미디어에 과의존되어 있는 아이들인 경우가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많이 친숙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세 가지를 좀 기본으로 가져왔고요. 이제 문제 행동 이런 아이들이 있나요? 소리 지르기, 공격 행동하기, 자리 이탈하기, 선생님들한테 반항적인 태도 보이기. 상동 행동이라고 하는 건 같은 행동을 계속 하는 거죠. 눈을 계속 깜빡인다거나 손을 뭐 계속 뭐 이렇게 턴다거나 어깨를 막 이렇게 한다거나 무슨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계속 낸다거나. 그다음에 주의력 결핍. 주의력 결핍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저 상태. 하나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하나에 몰입하면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을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놀아야겠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불편은 개의치 않고 내가 노는 데에만 목적을 하는 거죠. 주의력이 결핍되면 과잉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ADHD라고 이야기하죠. 주의력이 결핍돼서 과잉 행동이 아니라 행동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AD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좀 발현이 이렇게 스크리닝해서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과잉 행동하는 애들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금방 눈에 띄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여기서 밖에서 나가지도 않아요.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이제 학습이 안 돼요. 주의가 모아지지 않으니까 집중이 되지 않아서 학습이 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스크리닝 하기가 어렵죠. 자해 행동, 방해 행동, 자해 행동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이제 방해 행동 순으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문제 행동이 있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 혹시 찾아지는 행동들이 있던가요? 아이들이 이 정도는 아니에요. 다행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수준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막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삼각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의 증상은 먼저 관찰로 가장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세 가지로 있습니다. 부주의, 실수가 잦고 뭐라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걔들은. 그리고 예?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사진도 못 찍게요. 아, 선생님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게 업무 중에? 이제 아침에 안녕 그러면 데리고 다녀.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잘 생활하고 데리고 다녀. 그러니까요. 애들이 대꾸를 안 해요. 왜 대꾸를 안 할까요? 뭔 말을 한마디 하면 상호작용이 되면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좋은데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돌아오는 게 몇 마디면 하고 싶을까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런 것이 학습이 되고 이게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식이 되면 상호작용하기가 싫은 거죠. 그 사진은 찰칵 소리 나면 아이들이 알아요. 근데 소리가 안 나는 사진기 어플이 있어요. 그걸로 모르게 찍으시면 돼요. 애들이 사진에 되게 민감해요. 눈치가 있어가지고. 아, 눈치가 있어갖고 안 돼? 애 먹으신다. 통영상도 몰래 하기도 딱 알아채고. 막 이렇게 하고 거기 사진 찍고. 그러고 하고 이렇게 풀어보고. 다 달라. 우리는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는 친구는 되게 좋은데 선생님은 되게 아이가 예민한 것 같아요. 예민한 아이들은 그 민마음이 있어요. 불편감을 가지는 이유가 있고 이제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방어적인 태세를 보이는 거죠. 과잉 행동. 선생님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부주의한 거는 그냥 그렇게 본인은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보호자가 불편하죠. 근데 이제 이 과잉 행동과 충동성은 같이 있어도 불편해요. 특히 이 과잉 행동은요, 소진되는 경험이 돼요. 과잉 행동을 하는 아이랑 한두 시간 이렇게 있다 보면 내가 힘이 들어요. 소진돼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보통 이제 충동성과 과잉 행동이 같이 오는데요. 이거를 하자고 해놓고 괜히 저기 가서 저거 가서 저거 하고 있고, 이거 마무리도 안 하고, 이거 치우자 그러면 선생님이 치워요. 그러고 자기는 저거 하고, 이거 하다가 어느새 저리 가서 또 좀 있고, 그러면 또 이거 치우지도 않고 저거 하고, 그래갖고 하다 보면 집이 난장판이 돼 있고, 이런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상담실에 이렇게 창틀에다가 인형을 가득 뒀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다가 또 뭘 이렇게 잔뜩 놔뒀을 거 아니에요. 과잉 행동을 하는 아이인데, 이제 이 아이는 불안 때문에 과잉 행동을 하는 아이인데, 그거를 내리려고 그걸 딛고 올라가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소파 밑으로 인형을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올라가진 않고 밑에서 놀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이런 물리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면 아이의 안전에 예배되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피드백을 부모님께 하셔서, 아이가 과잉 행동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떻게는 못 하시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게는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피드백 하셔서, 물리적인 공간은 조금 일정한 장소에 지나치게 뛰어다 기어오름, 이렇게 막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고, 막 뛰어내리는 아이들이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안전하게끔 하려는 피드백은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움직이고 질문하고 답도 안 듣고 또 다른 질문하고 답도 안 듣고 또 저리 가불고 애들 막 이러잖아요. 충동성도 그냥 자기의 의식의 흐름대로만 뭘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충동성과 과잉 행동은 같이 가는 경향성들이 높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은 이런 아이들을 대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선생님은 되게 협조적인 아이인 것 같고. 근데 위험한 일을 막 벌이는 경험이 많이 있고,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으면서 선생님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되죠? 막 이래요.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걸 얼른 해버리고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도 수없이 2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하니까 사진을 많이 찍어갖고 여기 센터에 보내고, 롤레 센터에서 뭘 밑장하시고 그런 걸 다 했냐고. 제가 볼 때는 아이가 좀 강박 행동을 하는 걸로 보여요. 이거 하고 또 해야 되고, 이거 하고 또 해야 되고. 누군가를 뜻을 내기도 전에 막 이거 다음은 선생님 뭐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뭘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이거 끝나면 또 뭘 해야 되고, 이거 끝나면 또 뭘 해야 되고,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애기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배우는 걸 많이 해가지고 그 돌보면서 막 이런 걸 배웠대요. 이거 끝나면 또 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조급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야 되는데 옆에다 막 붙여버리고 막 빨리 끝내고. 선생님 뭐 할 거야? 이러니까 힘이 붙여요. 선생님 힘이 붙이실 것 같아요. 아까쯤에 3개가 아니라 4-5개 있는 이상은 준비하셔야 되고, 그런 아이를 대할 때 어떠세요? 그 아이를 맞췄는데요. 예. 이제 거의 맞춰져가지고. 선생님도 이제 하고 이거 할래 이렇게 안 하고 저도 그래요. 같이. 뭐 먼저 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럼 하자. 아이가 조금 강박 행동, 꼭 뭘 하지 않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뭘 해야 하는 시간으로 모든 걸 채워야 하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선생님이 오면 놀아야 된다는 생각에 혼자 가세요. 빨리 2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죠. 몇 분 남았어요? 놀아준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계속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막 시간을 너무 빨리 가려고 이러는데 저는 부담이죠. 2시간만 해야 되는데 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이거는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상호작용이어서 선생님 존재에 대한 고마움을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계속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뻐요. 그런 시간은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 행동에 들어가긴 하지만 선생님에 대한 피드백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는 막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이런다고 해서 그거를 일부 어쩌다 한 아이만 맞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아이 있고 그 언니 자매니까. 네. 우리 1학년 5학년 있어요. 5학년이 그렇게 말해요. 음. 5학년은 막 찍어 자기 동생이 잘못하면 빨리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게 돼요. 믿진 않아요. 네, 이제 아까 이해했던 거랑 좀 다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선생님은 그래도 그 아이는 이제 사실 조금 문제 행동이 있게는 보이긴 하나 이제 선생님이 접근할 영역은 아니신 것 같고 선생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뿌듯함은 가져오는데 이제 적응이 되셨다. 처음에는 불편감이 있었으나 이제 그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되게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사진은 어떻게 찍으세요? 그냥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 찍으면 예. 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뒷모습 찍기. 뒷모습 찍게? 그럼 뒷모습으로 합의를 하신 거네요. 음.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규칙화된 거죠. 그리고 사진을 한 번 이상은 찍어야 한다. 네. 미안해. 이거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선생님,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 미안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이제 안 찍는다 하니까 뒷모습이라도 찍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괜찮은데 선생님이 그거 미안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규칙인 거고 그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고마워, 그 아이가 고마워해야 되는 입장인 거여서 애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서비스 받는지 어쩐지를 몰라요. 선생님 그 미안해라는 말이 왜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서비스를 받는지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아이가 배우는 것도 사회적 규칙 안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선생님이 거기서 미안해 해버리면 그 아이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은연중에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학습이 되는 거죠. 선생님의 봉사와 선생님의 사랑의 가치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포즈를 잡아줘서 고마워 이거는 가능하지만 사진 찍어서 미안해는 선생님의 업무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그 아이가 방해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안 찍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말은 조금 이렇게 선생님께서 어휘를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가고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려는 노력을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선생님들은 여기에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으신가요? 다 있을 거예요. 다 물어보세요. 그래요. 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혹시. 지금은 없어요. 전에 그 엄마가 조증이신 분이 그 집을 애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애가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받았는데 제 얘기도 안 듣고 엄마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도중에 중단했어요. 그러죠. 엄마가 일단 조증에 있으면 엄마의 텐션도 선생님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아이는 또 그것을 학습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고 그거는 이제 병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 와중에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건 과잉 행동하고 충동성 중에 어떤 거에 조금 해당이 되던가요? 그러니까 거의 뭘 과잉도 아니고 행동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기력한 무기력? 똑같이 아이도 학교 못 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깨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등교였거든요. 예. 그 자체가 엄마가 안에 방에 있어도 아무도 그거를 안 해주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진짜 힘들었겠다. 아이가 무기력한 게 차라리 이런 아이들은 더 괜찮아요. 무기력한 아이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죠? 많이 안 통하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예. 그거를 어떻게 제 아이라면 이렇게 어떻게라도 악이라도 쓰지 내 아이라면 화라도 내고. 해도 다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선생님 그 아이를 어떻게 등교를 시키셨어요? 선생님 노하우를 좀 공개해 주세요. 힘들어지니까 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어르듯이 막 장난치면서 하는데 이제 그것도 자체가 자꾸 몸을 만져야 되니까 스킨십이 되죠. 그렇죠. 그것도
예, 예. 나중에 이제 제가 정 안 되면 엄마한테 이제 방에 이렇게 음. 누워가지고 너무 학교 안 가니까 음. 해주시라고 하면 이제 그때 소리를 지르면 얘는 이제 벌떡 일어나. 거기에 반응을 하는구나. 선생님은 소리를 지를 수 없고 엄마의 소리는 반응하고 계속 엄마의 그 소리, 큰 소리가 아이를 이렇게 강화시키죠. 안에 있어서 다 듣고 있을 텐데도 그거를 전혀 도움 안 주시고 음. 저도 힘들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담당 선생님한테 엄청 맨날 날마다 이거 이렇게 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옷도 학원 입었던 옷 며칠씩 입으니까 학교에서는 힘들어하고 빨래를 안 하시는구나. 엄마가 엄청나게 세탁기에다가 그건 조증이 아니라 우울증 같은데 엄마가 아니 중증이에요. 본인이 조증인데 약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기력해지는구나. 그 일을 안 하니까 아이가 집안일을 못해요. 아빠가 하시는데 아빠도 직접 한계가 있죠. 아빠도 이제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동안도 잘해왔는데요. 왜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은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안타까우니까 신청을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도 아이 학교는 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사회 서비스에서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그거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노하우는 하나 있네요.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할 수는 없죠. 네, 맞아요. 되게 많이 쓰셨습니다. 네. 네, 다행이다. 엄마의 큰 소리에는 아이가 반응해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선생님한테는 다행인데 그 아이한테는 좀 다행이 아닌 거죠. 그 아이가 왜 무기력한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부모의 협조가 없으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애가 엄마가 없는 상태, 외국인인데 그 아빠가 나이가 많고 엄마는 젊고 거기 이제 딸 나이 되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이 돼갖고 다문화 가정의 그 비리를 너무 제가 이제 많이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아빠도 참 안 됐고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내가 만약에 그래 걔네 엄마다 그래서 나도 못 살 것 같더라고. 근데 그냥 참고 같이 살다가 이제 엄마가 밖으로 나가갖고 돈을 번다고 하다가 사단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가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안 오고 가끔씩은 그래도 이제 들여다는 보고. 아니 이제 허락은 하나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애들도 그냥 그렇게 커서 그런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크면서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제가 맡은 애가 1학년이고 그다음에 3학년, 5학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2살씩 다 먹었어요. 사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정신에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큰애가 남자애인데 그냥 뭐라고 할까 자기네들이 그게 이제 인식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괴로운 게 우리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다. 두 번째는 엄마가 없다. 집에 같이 안 있으니까. 그리고서 그런 저기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게 열등감으로 자리 잡았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친구들하고 일반 이렇게 한국 애들하고는 못 어울려요. 걔네들이. 그래서 꼭 그런 혼혈 애들하고는 어울리기는 하는데 적응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그냥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얘는 참 착해요. 이렇게 말을 시켰거나 그러면 아기가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정신치료를 좀 받는다고. 그래서 아빠가 약간 뭐라 할까 이렇게 말을 시켜보면 어눌해. 그리고 이제 급할 때 전화가 오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전화 받으면 선생님 쌀 수 있는 바가지 어디 있어요? 애들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뭐 자기 일할 때 쓰는 장갑 어디다 놨냐 이런 것만 물어봐요. 애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지금은 그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아니, 약간 아빠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빠 관심 있어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진짜 수준이 약간 일단 그 언어 발달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두 가지 언어를 아이들이 동시에 습득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어만 발달하기에는 베트남 말 한마디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언어 발달이 되면서 인지 뇌가 발달하거든요. 엄마가 안 해줘서 근데 이제 엄마랑 상호작용이 덜 되잖아요. 아무래도 덜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발달이 조금 늦게 되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행동도 이런 행동인데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미디어에 너무 노출이 돼서 미디어에 과몰입하게 되는 경우에 자기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뭐 공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씻고 자고 이 행동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일반으로 끌어들이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요새는요, 선생님 그 뭐라고 하지? 그 게임 중독, 예를 들어서 미디어 중독 이런 아이들을 일반 사용자분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심리 상담을 가정 방문으로도 해요. 아니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신치료 받고 있는 거 약물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는 어떤 어려움을 주나요? 어려움은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막내 위주로 제가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그 세 아이들은 제가 할 수도 없고. 아, 그럼 막내만 지금 케어를 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부모의 역할이 거의 잘 안 돼. 그러니까 애들, 그 아빠도 그냥 학교에서 끝나면 센터로 보내줘서 센터에서 있다가 거기서 식사도 해결하고 이렇게 오고 가끔 배가 고프면 이제 막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주고. 그런 거 먹이려고 하고 처음에는 제가 음식을 이렇게 이제 막 해주기도 해보고 집에 있는 거 넉넉해서 된장찌개니 그런 거 갖고 오면 막 기절을 하다가 막 못 먹는다고 하고 안 먹어서 근데 또 입맛이 엄마가 그래도 좀 살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안 달면 안 먹어. 아, 그래서 먹는 거는 엄청 먹는데 손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 살들이 점점 쪄지고 있고. 이제 선생님이 아이하고 상호작용하는 데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선생님의 염려가 조금 더 크신 것 같아요. 저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달을 이루는데 방해 요소가 너무 많이 산재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니까 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생님한테 방해하는 건 그 아이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조금 더 크신 것 같고. 애는 잘하고 있어요. 음. 좀 그런 반면에도 조금 애가 침착하고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선생님을 잘 만나. 그 아이. 그 아이가 선생님을 잘 만난 거고, 이제 그 아이가 가장 결핍되어 있는 거 뭘까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눈치를 많이 보고 어디를 이제 돈을 이제 계산을 수학이 안 돼서 제가 조금 가르쳤었어요. 처음에는 시간 많으니까 지금 이제 등교만 시키는데 그리고 돈을 갖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시계 보는 거, 구구단하는 거 이제 그거를 공부를 좀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친 것까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 그리고 이제 아주 빨리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가게를 가서 직접 현장에서 그렇죠. 해보자. 그래서 이제 돈을 주면서 네가 사고 거슬러 이렇게 해봐라. 근데 들어가는 초입부터 이렇게 사람 눈치를 보고 인사를 못하는 거. 딱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얘는 그거를 못해요. 사람을 보면은 인사를 밝게 좀 사람 깊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뭘 모른 척 해야 되는데 내 엄마 왔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아이의 열등기능을 계속 자극하는 요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형한지 누나인지 위에 형제들이 두 가지. 우리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엄마가 없다. 이거는 잘못된 인지, 잘못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가니까 방어막을 탁 치더라고요. 예.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예. 그래서는 아유. 이런 얘기 잘하네요. 아무래도 이 집이 뭐가 이상한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우연히 이제 사진을 보니까 좀 외국인 같은 저기 사진이 있어서 야, 이게 누구냐? 아니 우리 할머니예요. 아 외할머니? 외국인이네. 나중에 이제 좀 친숙했어요.
우리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좀 저기 할까 봐. 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저 사진 찍고 다 알고만. 선생님도 외국인 대처를 너무 많이 잘하셨다. 네. 선생님도 외국인 많이 만나고 있어. 그게 뭐 어때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경계심을 놓죠. 네. 그냥 엄마는 어디 계시는데 처음에는 말 안 하고 하우스요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 알죠. 그리고 아기가 한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엄마랑 만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들이 얘기하니까 자기도 이제 편안해하고 저를 이렇게 막 말로는 쌤 하는데 이제 엄마나 이제 엄마까지는 아니어도 친척 아주 가까운 친척 정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하와이에서 한 뭐 100km 이상 떨어진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섬에 출신한 아이들이 그 섬이 어떤 섬이냐면 너무 낙후돼 있어가지고 마을 사람이 거의 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인 사람들이에요. 성인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종단 연구. 그러니까 이 아이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0세까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자, 연구를 해보자. 이래서 종단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아이의 100 몇 명이 미국 본토로 가서 사회 저명 인사, 그러니까 뭐 대학 교수나 기업체 임원이나 이런 걸 하는 게 그 아이들의 절반이 미국 본토로 날아가서 자기의 그 같이 살았던 어른들이 중독이 되는 것을 아까는 동일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동일시하지 않고 사회 저명 인사로 잘 살아가더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종단 연구에서 그러니까 보고 해낸 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저는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의 역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연구를 해봤더니 내 부모는 알코올 중독자야. 그러면 나는 누군가를 롤모델링을 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으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비벼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가 안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되면 동네에 누군가가 되었던 사람도 있고 동네에 누군가도 그런 롤모델이 없으면 위인전을 보고 그런 꿈을 키워가면서 자신을 성장시키더라. 이 연구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럴 수 있는 힘이 뭔가 좌절할 때 탄력성 있게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선생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이제 먼 친척 같은 존재예요 내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큰 아이고 둘째 아이고 그냥 선생님의 존재가 되게 올 때 그냥 올 시간에 오시면 되게 마음 편하고 오지 않으면 걱정되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따뜻하게 되게 잘하신 게 우리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에요를 아이들은 정말 힘들게 말했을 텐데 너 알고 있었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게 큰일이 아니구나. 보편적인 거구나. 그럴 수 있구나가 이해가 되면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좀 다른 저 사람과 달라가 열등 기능으로 아까의 자아 개념의 독특성은 열등 기능이 아니라 우등한 기능을 설명을 드린 건데 열등 기능으로 자리를 잡아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두 번째 이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엄마가 없어. 세상에 엄마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따로 살고 있는 것뿐이지 엄마가 없지는 않지. 엄마가 없으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도 없는 건데 엄마가 없어 이 말이 잘못된 말이죠. 이것도 수정해 줄 필요가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선생님 존재가 그 삼형제한테는 그 아까 동네 분, 먼 친척 같지만 부모님보다 더 그 큰 나무처럼 아이들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되게 큰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그 안타까움을 선생님께서 이제 좀 잘 승화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기 행동에 대해서? 제가 보는 아이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거의 저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그 또래 아이들한테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도. 선생님이 잘 감당하시는 거 아니시고요? 그건 아니고. 왜요? 제가 잘 감당해요 해도 되죠. 선생님 능력껏 잘 감당하시니까. 아니요, 뭐 그렇게 아니라고까지. 저희 아들이 약간 과잉 행동이 있었던 케이스였는데 예. 저희 아들에 비해서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 노하우가 있으셨던 거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크드라가 있으니까 자잘한 과잉 행동에 지나친 반응을 안 하시고 아이들도 다른 그런 사람한테 더 과잉 행동을 덜 해요. 그러니까 큰 아이가 되게 과잉 행동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잡한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둘째를 낳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나 봐요. 근데 지금 애들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과잉 행동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셔가지고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의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혹시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있어요. 이제 학부모 과정 아빠가 보여주는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요. 1학년부터 지금 3학년이거든요. 2년? 저희 행동 다 나왔어요. 어. 그중에 과잉 행동, 어, 충동성. 어, 근데 이제 계속 같이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제가 처음에 저도 이해를 못해서 그런 애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같이 계속 상호작용하고 또 걔가 2주에 한 번씩 엄마를 꼭 만나고 엄마가 이렇게 가면을 이렇게 많이 감싸주기보다 화를 많이 낸가 봐요. 그래서 얘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한테 와서 다 말을 해요. 엄마한테 갔다 와서 좋지 않냐고 그러면 가기 싫다고 막 이렇게 말해요. 왜 엄마가 그런 부분도 엄마를 좋게 말해주고 또 이제 아빠가 이제 때렸었어요. 애를 이제 때리고 막 해치로 때리고 또 이렇게 귀 잡아갖고 올리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여기서 교육을 받고 그랬을 경우에는 아동 학대니까 신고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때리시면 제가 신고해야 된다고. 근데 아빠가 그 뒤로는 전혀 안 되고 잘하셨다. 엄마랑 아빠랑 둘이 그 교육관이 다른 것 같아요. 아빠는 좀 엄하고. 그래서 아니 좀 놔두는 편이고 때리기는 하는데 네, 또 좀 그러니까 방임하고. 아빠 괜찮아. 괜찮은데 이제 그 성격 때문에 그러지. 근데 이제 엄마 쪽에서는 자꾸 아이를 막 높은 수준으로 올리려고 해요. 이모네 기대가 딸하고 있구나. 이모네 딸이 얘보다 더 낫다. 한 살 비교, 더 어린데. 비교. 네, 그것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얘를 보내려는데 저 물어봤어요. 막 어디를 막 여러 군데를 보내려는데 얘한테 물어봤더니 가기 싫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냥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빠하고 이 아이하고 아들하고 같이 유대나 관계를 잘 가지는 게 최고죠.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많이 친해지셔가지고 아이한테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아이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다른 게 거의 없어요. 맞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3학년이 되니까 약간 성적인 성기를 가지고 자꾸 나한테 이모나 여기 내 꼬치에가 점이 하나 있다. 와서 저한테 막 보여줘요. 점이 하나 있는데 이모 점 있는 사람 본 적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있는 있을 수 있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 너는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되게 안심됐겠다. 거기에 점이 있어서 되게 불안했는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의지되는 사람한테 그리고 어찌 보면 선생님이 아이 입장에서는 보호막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아빠가 나를 체벌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한테 또 어떤 불안감을 호소를 했는데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 라고 했을 때 아이는 되게 안심되죠. 그러니까 무슨 자기가 잘못해서 아빠한테 저한테 말을 해주라고요. 예.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주라.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이야? 내 이모가 말하는데 한일이가 말하면 안 돼? 그랬더니 이모가 말하면 아빠가 안 되잖아. 이렇게 막 아빠가 뭐라고 안 한다고 그래서 근데 아빠도 한일이가 아빠한테 가서 자기 거 솔직하게 다 말하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솔직하게 말하면 아빠한테 그 얘기해 주실 거야. 다시 지금 한번 해봐봐. 그럼 이제 아빠가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혼날까봐. 나한테 뭘 혼났잖아요. 예. 이따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그거는 빨리 잠잔다 그래요. 근데 아빠가 그걸 알아요. 이게 좀 보면 잘못했구나. 내가 무조건 빨리 잡아요. 혼나는 게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네. 또 더구나 맞기까지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아까 그 선생님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존재가 부모님이면 참 좋은데 누구라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건 아이한테 신뢰감을 쌓아주는 거죠. 어디에 대한 신뢰감?
세상에 대한 신뢰감, 사람에 대한 신뢰감. 그래서 이 서비스가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선생님 되게 중요한 일 하셨고 그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게 아마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이제 제가 그 동그라미 3개 막 이거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훈육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면 그걸 가지고 아빠랑 이야기 나누어서 그게 이제 훈육하는 그 체벌 아니고 다르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 아빠가 선생님 말씀 들어서 아이랑 그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잘 극복하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어떤 자극에 우리 인간은 반응하게 돼요. 지금 선생님들에게 제가 언어적 자극을 드리니까 선생님들께서 귀로 듣고 반응을 하세요. 아, 이해됐다. 그 말 맞다. 이런 말씀이시고 신체적으로 눈에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시각적 자극으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선생님들이 반응하시느라고 눈들이 다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자극에 반응하는 게 자극 반응 원칙이고 이게 이제 인간의 상호작용의 기본이잖아요. 여기 안에 정서가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사례에서 보면 자극이 뭐가 됐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느낌이 딱 오면 반응이 뭐예요? 얼른 자야지. 아빠 오기 전에 얼른 자야지. 이 안에 정서는 뭐가 있어요? 혼날 것 같은 두려움, 무서움,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정확한 거는 본인이 알겠죠.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 안에 정서를 봐주는 게 이거를 안정화시켜주는 게 아동기에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무언가 하게끔 하고 계획을 시각화한다. 이거는 써놓으면 돼요.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써서 책상에 둔다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붙인다거나 아니면 그 냉장고 같은 데 붙인다거나 근데 아이들한테 쓰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아까 저희 규칙 세우면 좋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반드시 그리고 규칙은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만 어떤 집은 규칙 세우라 그랬더니 막 10개, 15개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규칙을 세웠는데 안 들어요 이래요. 10개 세우면 듣겠어요? 지키겠어요? 하나만. 그리고 이 하나가 습관화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내가 이거 잘한 행동이야 라고 강화받을 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문제 행동 안에 숨겨진 심리를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심리를 드디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희 상담실 앞에 공원이 있는데 작년 가을에 저는 그 자리에 5년, 6년을 상담센터를 하고 있었어도 이 전체가 은행나무라는 걸 몰랐어요. 작년 가을에 보니까 은행나무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봐보세요. 이 은행나무에 보고 이게 행동이죠. 은행나무를 보는 행동.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드시나요? 가을이다라는 생각이 선생님한테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나요? 그렇죠. 이 상황을 보고 가을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쓸쓸한 거죠. 이게 심리인 거죠. 혹시 다른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이거를 보니까 은행잎 색깔이 예쁘다. 그러니까 어떤 정서가 불러일으켜지시나요? 이런 색깔의 대비가 참 아름답다.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걸 보면 마음이 좋아지죠.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또 혹시 다른 정서가 있나요?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그 이제 성인들 집단 상담이 있어가지고 그 기관에 가면서 딱 나왔는데 이게 있어서 사진 찍어서 그날 이거를 보여줬어요. 어떤 분은 선생님 쓸쓸 그분은 공허해요. 어떤 분은 되게 화가 난대요. 왜 화가 나실까요? 그랬더니 생각이 달라요. 왜 화가 나냐면 이때쯤 이혼하셨대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어떤 분은 짜증이 난대요. 왜 짜증이 나실까요? 그랬더니 이걸 누군가 치울 거 아니에요. 저거를 선생님이 치우시나요? 아니요. 누군가 치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났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이거를 갖고 왔냐면 이 한 가지의 상황에 인간은 생각과 느낌, 감정, 행동이 하나가 돌아가는 게 이게 한 인간이에요.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사진 한 장에 여기 선생님들이 가져가는 생각과 느낌이 다르고 제가 지금 예를 든 선생님들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거죠. 이 상황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자신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사례에서 보면 아이가 잘못한 행동을 하잖아요. 혼날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얼른 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자기의 경험이 혼날 일을 했을 때 무섭게 혼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혼났다고 하면 그 아이가 잠자는 행동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이렇게 잘못하지 않을까? 나를 그런 아이는 없죠. 세상에 누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다음부터 잘못하지 않을까 이거를 궁리하겠어요. 없을 수밖에 없지만 여하튼 이 어떤 바 하나가 작동하면서 저는 그냥 이거를 필터링이라고 해요.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필터링을 통해서 생각과 느낌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영역에서 확대를 해보면 이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나는데 나랑 같이 있는 이 사람이 화가 나는 일일까요? 아닌 거죠. 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완전히 오래된 일인데 이런 예를 들었더니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요새도 그렇게 신랑한테 뭐 하는 사람 있나요? 막 이러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복날 시어머니한테 닭죽을 써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다 드시고 맛이 없다 이러세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나빴잖아. 그러니까 비언어적으로는 기분 나쁜 표정 다 해놓고 집에 가면서 신랑한테 어머니 왜 그러신데? 서운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신랑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운할 일이 아니다. 맛이 없긴 했었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에 있는 나의 서운함은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나 거예요. 나한테 서운한 감정이 들은 건 내 마음이에요. 누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본인한테는 안 서운했을 수 있겠지. 근데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경험을 가진 이 기준으로 나의 감정을 재단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같이 있었지만 똑같은 말을 듣고 우리 신랑한테는 아무런 느낌이 불러일으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어머님 말씀에 동감했다는 거죠. 왜? 맛이 없었으니까. 맛이 없긴 했었어. 그 이제 그 부부싸움거리 되잖아요. 이거 부부싸움거리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마음에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내 마음이야.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해? 그냥 내가 서운하면 당신이 서운했는가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뭘 해결해 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할 뿐이야. 왜? 남편이니까. 남한테 가서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그건 서운할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해서 당신하고 나하고 또 기분 나쁘게 만들어? 그럼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새는 평가하지 않아요. 이 이해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는 첫 번째 오류를 범하는 게 내가 느끼는 이 느낌, 감정, 내가 가지는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보편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류죠. 보편적이지 않죠. 왜? 경험이 다르니까. 아까의 그 점선이 다르니까. 그런데 타인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다름을 우리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저희 신랑 같은 오류를 범하는 거죠. 이 감정을 이해를 못해요. 그게 왜 서운할 일이 돼?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생각해봐봐. 바쁜디, 더운디, 닭 사다가 끓여가지고 김치 이렇게 다 손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준비를 했으면 맞아요. 준비를 했으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 이렇게 공감해 주시니까 이 이해를 계속 듣는 것 같아요. 막 준비를 했으면 아무리 맛없어도 고생했다가 먼저지 맛없다가 먼저가 되면 나는 당연히 서운하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상대해서 의사소통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때 너는 어땠어? 네 느낌은 어땠어? 네 생각은 어땠어?를 한 번씩 물어봐 주시는 거죠. 선생님은 이때 화가 나네?
너는 어떤 거 같아? 저는 재밌는 거 같아요. 아, 너는 이게 재밌는 상황이구나. 나는 진짜 화가 나는 상황이다. 화를 내지 않고 화를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왜 화가 나는지 설명을 해야죠. 왜 서운한지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아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조망이 된다는 거죠. 타인 조망, 상황 조망. 아, 다른 사람은 화가 날 수도 있는 거구나. 아까 과잉 행동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혼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자. 이 행동 말고 다른 대체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안타까우니까. 다른 대체 행동을 아이가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일단 무서워버리면 다른 대체 행동 생각해내기가 어려워요.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대체 행동으로 네가 스스로 아빠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혼나는지 안 혼나는지 경험해보자. 이게 이제 그 무서움을 극복하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금 더 아이가 이제 지금은 3학년이니까 좀 더 크면 야, 생각 한번 해보자. 이때 그 행동 말고 다른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대안에 대한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안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수 있는 거죠. 3학년은 조금 어리고 이제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진짜 아셔야 되는 거 첫 번째, 개인만의 소중한 것은 존중해줘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상담에서 개인 상담을 하면서도 저는 반드시 질문을 해요. 그런데 내담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디서든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 어디 가서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어?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 이런 거 질문하나요?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특히 이렇게 질문해주면 아이들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코끼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 잘해요. 근데 처음부터 하진 않겠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넣어놓은 것 같은데 지워버렸는 것 같다. 첫 번째, 이런 상황에 나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 느낌의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게 선생님들이 익숙해지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그걸 배워서 따라해요. 누구한테? 나한테. 나랑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1번이 상황이고요. 아까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잎 상황에 나는 가을이구나 싶어서 쓸쓸했어. 그 이유는 가을 되면 좀 그렇잖아. 공허해지잖아. 나이 한 살 더 먹을 것 같고. 이 은행잎 상황에 나는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 왜?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대비되니까 너무 아름답잖아. 이게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나를 이해하고 풍성하게. 이제 단 어떤 게 있냐면 오늘 이 일이 있었으면 반드시 오늘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 있다 해도 돼요. 제가 이걸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진짜 해도 될까요? 그러면 상담실에서 막 연습을 해서 가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지난 것도 그때 이야기하면 아이가 알았어 하고 가요. 엄마 그랬어. 나도 그랬어. 막 이러진 않아요. 그래. 그러고 가요. 이제 그런데 아이가 그런 화법들을 배우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들면서 훨씬 더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긍정적 사고의 결핍. 긍정적 사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중에 하나 좋은 건 있어요. 항상 어떤 일에는 좋은 측면과 안 좋은 측면이 있어요. 한 로또 복권 당첨되면 좋은 측면일까요? 안 좋은 측면일까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좋은 측면만 이야기해요. 근데 로또 복권을 또 10년 후에 어떻게 사는지 종단 연구를 미국에서 했었고 SBS에서 방영했었고 우리 신문기사에도 많이 나잖아요. 살인사건도 나고 로또 복권 때문에 양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부정적인 것만 보니까 그 안에 긍정적인 거 하나 찾아서 이야기해주고 어제보다 성장한 하나를 자꾸 이야기해주는 이 격려가 매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용기가 생겨요. 어제보다 성장했는데 어제는 이렇게 쭈그러져 있던 거 오늘은 이만큼 쭈그러졌는데
오, 그래. 내가 덜 쭈구리가 됐구나. 덜 소심하게 됐구나. 어제는 마트 가면서 인사를 못 했는데 오늘도 인사는 못 했지만 어제는 눈도 이렇게 내려 깔고 갔는데 오늘은 눈은 반드시 뜨고 갔었어. 눈도 마주치기는 했어. 인사는 안 했지만. 발전한 거잖아요. 이게 강화가 되면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이거 선생님들 아이들 키우면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친정에서 키워줬었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제가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그때 어렸을 때 애착관계 형성이 외할머니랑 돼 있었죠. 그 이제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데 여동생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몸조리 한다고 여동생 집에 가 계시니까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아이한테 할머니 몸조리 하러 가서 없어 갔다 오면 일주일 있다 오시니까 그때 가자. 그랬더니 너무 8살짜리 아이가 막 때를 쓰고 짜증을 부리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친정에. 그랬더니 할아버지만 계시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엄마랑. 몸조리 갔어. 그랬더니 친정집에서 딱 대문에서 나와서 차에 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엄마 몸조리가 뭐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지식의 결핍. 8살짜리가 몸조리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 이렇게 설명했더니 아 그리고 딱 일주일 딱 기다렸다 엄마 할머니 집 가자. 우리가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아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반드시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여기기 너무 쉽죠. 아이의 문제 행동에는 반드시 아이가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범주화해봤더니 이렇게 4개로 나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접촉 소속감입니다. 선생님이 그 두 분이 말씀해 주시는 아이들의 욕구는 이 접촉 소속감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기여하게 하는 거, 협동하게 하는 거, 나를 도와주게 하는 거.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반항을 많이 해요. 진짜 어떤 애는 앉아서 계속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행동으로는 다 하면서 말로는 계속 그러니까 화를 계속 돋구는 거죠. 이 아이는 그런 상호작용을 했던 거죠. 계속 저는 거기다 두고 그래도 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 계속 또 저는 제 할 말만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면 아이가 자신의 독립성을 찾게 되는 거죠. 아이가 보호받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선생님 아까 그 사례 같은 경우도 선생님 사례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보호받기도 원했었죠. 접촉 소속감도 있었지만 그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두 분은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어쩌보면 그 아이들한테는 엄마 같은 역할을 지금 단순 돌보미의 수준을 조금 뛰어넘어서 엄마와 같이 보호받는 역할을 하는 거고 되게 주장하고 용서를 받아보는 경험이 아주 소중한 경험인 거죠. 거기까지 선생님들이 이미 진입을 하셔서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러서기는 계속 피하기만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아이 혼날 것 같으니까 잠자는 거. 왜? 무서우니까. 이제 이 아이한테는 적절한 회피. 혼날 일은 혼나야 되고 다음에 그런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빠가 너를 혼내는 이유는 때리는 이유는 잘못했어. 그런데 너가 그 행동을 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을까 봐 못하게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특성들이 발달될까 봐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혼날 일은 혼나고 중요한 건 다음에 그 똑같은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거고 용서받을 일은 용서받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로 긍정적인 접근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죠. 이제 아동과의 의사소통을 말씀드리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아까 생각과 느낌이 의사예요. 이거를 남한테 전달하고 남의 생각과 느낌을 내가 전달받고 수용할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아이도 마찬가지죠. 내 의사를 전달했어. 야, 밥 먹어. 이랬는데 아이가 의사를 전달받았어. 근데 수용할지 말지 결정해요, 안 해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근데 우리는 수용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다고 어떻게 해요? 혼내요.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인터넷 구글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스토리를 붙여봤어요. 그냥 둘이는 연인 사이인데 전화로 사랑을 속삭이는 거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보고파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나도 배고파 이러는 거죠. 이거는 의사소통인가요?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의사소통을 잘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저희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손 씻고 와 이러면 응 이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을 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면대는 물기가 없어요. 그럼 가갖고 막 폭풍 잔소리를 아이한테 하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뭐 이런 말 막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직업이 있는데 왜 나는 아이를 부모 교육도 하는 사람이 왜 아이를 말 안 듣는 아이로 키울까라고 생각하고 원인을 파악을 하려고 아이를 앉혀서 이야기를 계속 해봤더니 어떤 말이었냐면 아들한테 야 손 씻어라 이러면 우리 아들이 응 이럽니다. 이 응이라는 뜻의 의미가 엄마 말 들었어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응이라는 말을 할 때 yes라는 말을 할 때 그 행동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예의 의미는 yes의 의미예요. 우리 아이는 들었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이 숨겨진 의미까지 좀 파악해 보면 훨씬 더 좋겠죠. 아까쯤에 찾았던 슬라이드가 여기 있네요. 1번 상황, 2번 느낌, 3번 감정의 이유. 아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함에 있어서 지시하고 납득시키기보다는 질문하고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질문하고 듣는 걸 우리는 이렇게 귀로 말을 들어. 그래서 귀가 2개야.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신체적인 경청, 언어적인 경청, 정서적인 경청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언어적인 경청에만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신체적인 경청은 몸 말 듣기입니다. 몸 말 듣기는 몸이 말을 듣는 거예요. 저도 상담을 해보면요. 봐보세요. 이렇게 뒤로 적기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으면 내가 당신의 말을 들을 자세라고 보여지나요? 이는 몸 말 듣기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쫑긋 세우는 표정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몸 말 듣기인 거죠. 아이들하고 의사소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눈높이입니다. 제가 장소가 여기죠. 이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했어요. 사진을 찍어서 강의에 쓰게끔 양해를 구해서 얼굴을 다 이렇게 가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실험을 했는데 몸 말 듣기 이렇게 짝지를 지어서 몸 말 듣기를 했습니다. 잘하시죠? 잘하시죠? 이분들 때문에 했어요. 어때요? 몸 말 듣기가 잘 돼 있나요? 이분 어떠세요? 듣고는 있어요. 근데 몸 말이 어때요? 이게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이분 때문에 이제 허락을 구하고 했는데 이분이 약간 증까지는 아니고 약간 우울이 있으셨는데 여기에서 이 5분의 2 시간으로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봐보세요. 눈높이 맞죠? 사람은 거울 효과라 그래서 앞 사람의 모션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럼 훨씬 더 집중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몸말 듣기가 되는 거죠. 눈높이 맞고 자세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떠셨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으시면서 저는 원래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처음 그런 경험을 해보시니까 감동받으신 거예요. 경청의 첫 번째는 몸말 듣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함에 있어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 스타들 팬들하고 사진 찍으면 다리 이렇게 벌려주면은 매너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추려면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좀 무릎을 꿇어서 이야기를 하든지 이렇게 높이를 맞추어서 상대에게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가면서 이야기하면 상대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개방감 있고 신뢰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2번째가 언어말 듣기. 말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말을 듣고요. 우리가 어떤 피드백을 가장 먼저 하게 돼요? 내 판단에 의한 피드백을 가장 먼저 하게 돼요. 아까 닭죽 이야기 드렸잖아요. 내가 서운한 주체가 난데 누가 판단해요? 남편이 판단해요. 그건 불합리한 거죠. 그 사람 말은 그 사람한테는 언제나 정답이에요. 닭죽 사건 내가 서운한 거 나한테는 정답이죠. 근데 신랑 입장에서는 오답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한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한테는 정답인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을 할 때요. 아이들의 행동 교정의 목적입니다.
아이들을 혼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럴 때 1번이 감정을 그렇구나 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생각이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아니면 네 행동이 이게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까지 이야기해주면 이게 훈육인 거지 때리는 게 훈육은 아니에요. 첫 번째, 감정. 나 서운해. 와, 그랬구나. 그런데 조금 짰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간을 좀 맞추자. 이렇게 하면 간을 맞출까요? 안 맞출까요? 감을 맞추겠죠. 항상 감정은 옳은 거예요.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왜? 그 사람의 경험상 그게 맞은 거니까. 아까 선생님의 그 아이 사례에서 보면 저 오늘 빨리 잘래요. 무섭니? 네. 그래. 무섭기도 하겠다. 또 혼날까 봐. 그런데 아빠가 예전하고 달라지지 않았니? 라는 질문을 하면 아이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혹시 달라지지 않았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지를 재구조화해 가면 아이가 조금 그 무서움을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면 아빠한테 내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그 차이인 거였어요. 여기가 지금 언어말 듣기, 몸말 듣기 다음에 이제 귀 언어말 듣기. 이제 가장 최고의 스킬이 그 말을 듣고 상대의 느낌을 이해하는 거예요. 최고 어려운 스킬입니다. 왜? 내 것도 어려워. 이해가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아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아까 그 상황에서 딱 오늘 먼저 잘래요 딱 이러면 혹시 무섭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안 무서워져요. 이 정서적인 경청이 가장 어려운 스킬이긴 하지만 그 어려운 스킬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 혹시 너 이때 혼날까 봐 불안하니? 딱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아이가 네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 불안을 덜어요. 그래서 그런 공감, 이게 공감인 거잖아요. 이 경청에는 사실 우리가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몸말 듣기, 언어말 듣기, 정서말 듣기 여기까지 포함이 되면 완전히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의 말에 잘 들어주는 사람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더 관계하고 싶겠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선생님들이 오기만. 그래서 이제 쫑알쫑알 이런 이야기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도 그 시간이 재미있고 효능감 느껴지고 이미 이제 효능감 느끼면서 되게 중요한 일들을 하시고 계시지만 훨씬 더 효능감 느껴지고 그 시간이 훨씬 더 나한테 가치 있게 되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조금 늦게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선생님 혹시 시간 가지고 혹시 질문 끝났어요. 준비한 내용 다 끝났어요. 혹시 선생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저번 시간에는 이 뒤에도 뭐가 많았는데 오늘은 다 끝났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되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심 있고 훨씬 더 비중 있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존재로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또 선생님들의 그런 일에 저도 같이 동참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 시간 매우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